김용호 씨 되시죠? 김용호 씨 보호자분이세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통의 전화가 제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김용호. 그 이름은 제 호적에서만 존재할 뿐 제 인생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아버지는 20년 전 새벽 안개처럼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단지 텅 빈 가장의 자리를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워냈고 장남인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호사는 저에게 보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누구신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용호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김용호 씨 아버님 되시는 김용호 씨 맞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중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화로운 삶이었죠. 대체 무슨 용건으로 이제 와서 그것도 병든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인가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이야?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황망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깡마른 몸, 희끗희끗한 머리, 움푹 들어간 눈동자,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는 그 모습은 제가 20년 전 보았던 당당했던 가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측은하다는 감정보다는 낯선 이를 보는 듯한 무감각함이 먼저였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폐렴이 많이 진행되셨고 지병이 있으셔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했지만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는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집에는 불안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깬 제가 빈 아버지의 방을 발견했을 때의 공포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 어머니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사업이 어려워서인가? 혹시 다른 여자라도? 어머니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와 어린 두 동생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부터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빚을 남겼고 그 빚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에게 덮쳐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들이닥치는 협박 전화, 집 앞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 학교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따가운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어린 저와 동생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서럽게 울던 어머니가 아니라 강인한 전사로 변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병약해 보이는 몸으로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저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함께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인 영애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어머니를 도왔고 막내 영철은 아직 철없는 나이였지만 늘 혼자 고통받는 어머니와 형 누나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희에게 그저 아물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 지고 가야 할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병실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라는 피로 엮인 연을 끊어낼 것인가? 하지만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책임감은 이 순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간호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절차와 병실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부양할 테니 가장 편안한 병실로 옮겨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후회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20년 동안 고생한 어머니는? 저는 곧바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 인간이 왜 이제 와서 우리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 가고 차라리 죽었다고 해라.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절규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생 영애는 한숨을 쉬며 형, 대체 왜 연락을 받아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다시 다 뒤집으려고? 라고 울먹였고 막내 영철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형까지 아버지 편 들지 마요. 나는 그 인간 안 봐. 평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삼남매 모두의 가슴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의 존재가 다시금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를 보살피기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가족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저만의 죄책감과 책임감, 그리고 미세하게 섞여 있는 혈연의 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병실 문 앞에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섰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부터 저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아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링거를 맡고 있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하는 짓일까? 어머니랑 애들한테 다시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해야 우리도 편해요. 당신이 아버지를 보살피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든 그걸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테죠.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당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보는 건 어때요? 20년 전 그날의 이유를 이제는 당신이 직접 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할지도 모르죠. 아내의 말은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문, 아버지는 대체 왜 저희를 떠났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남긴 것은 빚과 상처뿐이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나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20년 동안 홀로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병든 모습으로 돌아온 지금 저희 가족의 삶은 다시 어떤 파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병든 아버지 김영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걸까요? 병실을 찾아오는 낯선 남자,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호는 20년 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병실을 찾았을 때 낯선 중년 남자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호 씨 되시죠? 저는 김태식이란 사람입니다. 김 사장님 아니 아버님의 오랜 지인입니다. 김태식 씨는 아버지와 사업을 함께 했던 동업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집안을 풍비박산 낸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쾌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씨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만 아드님이 오셨으니 먼저 설명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내용은 아마 영호 씨께서도 모르셨을 겁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고 서류들은 어떤 사업의 수익금 정산 내역서 같았습니다. 김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투자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모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 지분 일부를 김태식 씨에게 넘겼고 조건은 단 하나, 그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20년 후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사장님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혹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저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들었죠. 김태식 씨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단절시킨 것이었다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아버지의 선택 속에 담긴 비장한 결단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던 그 김영호가 사실은 이런 아픔을 감내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통장은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영호 씨 이름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제가 매년 이자만 붙여 관리했습니다. 김태식 씨의 말을 듣고 저는 통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개설일자는 20년 전 제가 막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돈, 그리고 옆에는 아들이 힘들 때 쓰도록 해라는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무책임한 도망자로 낙인 찍고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숨어서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이해, 안쓰러움,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까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숨소리마저 죽이며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체온, 손바닥에 굳은 살, 술에 취해 들어와 장난치던 모습들이 희미한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빈손으로 집을 지켜내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제 어깨를 짓눌렀던 장남의 책임감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 고통과 빚이라고 믿어왔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김태식 씨와의 만남과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 씨,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아내의 말은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과연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무작정 아버지의 희생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깊은 상처이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오랜 시간 품어온 아픔을 더욱 후벼 파는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영철의 굳건한 삶을 지탱해온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견고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침대 옆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새벽 공기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어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태식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그 차가운 새벽길을 나섰을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사라져야 했던 그 남자의 뒷모습에는 어떤 말 못할 해안과 절망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20년간 외면했던 한 남자의 고독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젊은 가장이었지만 그 후 20년간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가족 앞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는 김태식 씨의 이야기만으로는 전부 설명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제가 알아야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 가족의 20년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내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김태식 씨의 이야기가 담긴 통장과 서류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 묵은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식 씨에게 들은 이야기, 통장과 서류까지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불에 댄 듯 통장과 서류를 만지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내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통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 말이 정말이더냐?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사라졌다고? 영호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 소리에 속는 게야. 사람이 힘들면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는 법이다. 나는 평생 그 사람 원망하며 살아왔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리고 갔기에 내가 이 악물고 너희 셋 키워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고? 날 바보로 아는 거냐? 아니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눈가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쓰라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속에 굳어져 버린 응어리였고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차마 더 이상 아버지의 입장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앉아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 영애와 영철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애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형,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면 지난 세월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이었다는 걸까요? 영애의 목소리는 갈 곳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 책임감과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막내 영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형까지 대체 왜 이래요? 그 인간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런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아버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봐요, 형.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을 했어야죠. 통장에 돈 몇 푼 넣어주고 떠났다고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절대로요. 영철은 탁자를 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각자의 마음속에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견고해서 김태식 씨의 한두 마디로는 절대 흔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흔들림 자체가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김태식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연 이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어머니와 동생들이 견뎌낸 아픔의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진실이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옆을 지키는 것은 저와 가끔 말없이 찾아와 침상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가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병실을 나선 사이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첩과 함께 빛바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삼남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20년 전 김태식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20년 전 집을 떠난 날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차마 너희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내 무능함이 너희에게 빚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 뻔했기에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약하고 비겁한 가장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단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와 영호, 영애, 영철,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희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란다. 그는 집을 떠난 후에도 가족의 소식을 멀리서 듣기 위해 김태식 씨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렵게 사업을 재기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폐렴이 심해진 것도 거친 막노동과 외로운 타지 생활이 반복되면서 얻은 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그는 자신이 남겨두었던 통장과 서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진심이 가족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으로 마지막 안식처인 병원에 몸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 대한 애틋함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이름과 영애, 영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글씨는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서운하게 생각했던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 역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혹여나 가족에게 위험을 가져올까봐 혹은 혹독한 생활고로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구절에서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년간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이 수첩의 낡은 글씨 한자에 의해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동생들의 분노,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진심을 마주한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은 과연 가족에게 용서와 포용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년간의 고통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아픈 기억이 될까요? 아버지의 수첩, 그 낡은 종이 위에 새겨진 절절한 진심을 마주한 순간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재편성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라는 탑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채워진 것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한 남자의 고뇌와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책임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특히 저희 3남매에게 더 이상의 불행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길을 선택한 비극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아버지의 수첩과 씨름했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을 가족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도망쳐야 했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영호, 영애, 영철 너희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란다는 문구에서는 제 이름이 크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동안 아버지는 멀리서 저희의 행복만을 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에게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진실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진실을 제가 혼자 덮어두는 것은 20년간 고통받았던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기만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온전히 마주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다시 한번 모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 영애와 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수첩을 펼쳐 아버지의 필체로 기록된 마지막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태식 씨에게 통장을 맡기던 순간의 심정, 멀리서 전해들은 저희 소식에 안도하거나 애끌어하던 기록, 그리고 혹여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비통함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영철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내 결혼식 소식은 건너 들었다. 행복하렴이라고 쓴 대목에서는 영애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결혼식에도 오지 못하고 멀리서 축복만 전해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철은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다짐, 나는 실패한 가장이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망을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문구를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낡은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나? 차라리 나에게 말이라도 해주지. 그러면 내가 좀 더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20년간 쌓였던 원망과 함께 뒤늦게 깨달은 남편의 진심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남편의 이름을 작게 읊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며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의 원망은 이해와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막내 영철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분노의 눈빛은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지난 20년간 자신이 품었던 아버지의 이미지와 새롭게 마주한 아버지의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안도와 함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혹은 김태식 씨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났더라면 지난 20년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자식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래, 모시자. 어머니의 결단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애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영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반대의 기색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영애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고 영철은 말이 없었지만 말없이 병실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손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일기장을 아버지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동안 아주 잠깐 의식이 돌아온 듯 눈을 뜨셨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깜빡이며 저희를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그날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약하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온 김태식 씨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사모님, 사장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막대한 빚 대신 그리고 20년간의 고통 대신 어쩌면 더 값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깊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20년 전 그날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의 마지막 돌아옴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은 슬펐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